자, 오늘장의 중심이 될 이슈인 전략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한국경제TV 최민정 기자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어제 코스피 지수 사흘 만에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합니다. 외환시장 전망과 전략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보죠. 자, 그렇게 만족스럽게 시원한 반등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환율이 떨어지니 시장은 방향을 위로 잡았던 전거래일. 이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가 모처럼 5일 만에 하락하면서 1,340원 밑으로 떨어지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1,339원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자, 전날의 환율 흐름부터 한번 짚어봐 주실까요? 남인호 소장님. 네, 우리 머니플러스 시청자분들이 주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간파하셔야 될 부분이 환율 시장 아니겠습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문제인데요. 어제가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에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 것이냐,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니까 외국인이 판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요. 어제 장중한 때 1,345원까지, 다시 말해서 작년 연중 고점이었던 1,350원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다가 다행스럽게 종가에는 1,340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인 투자가들이 환율이 이렇게 약세를 보이니까 당연히 환차손 보는 거 아닙니까? 주식을 팔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환율에는 문제가 두 개가 있죠. 외부 요인이냐 내부 요인이냐인데 최근에 우리 원화 약세는 내부보다는 외부 요인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전부 아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분쟁이 어떻게 됐죠? 예멘으로 확산되고 이란으로 확산되고 또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란하고 또 파키스탄이 국토 분쟁을 한다 그래요. 국경 분쟁.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동의 위기 불씨가 이제 서아시아까지 확산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즉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미국 경제 의외로 좋습니다. 어제는 소비 지표 좋게 나오더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고용 지표도 좋게 나와요.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 그만큼 탄탄하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화폐인 달러가 강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결론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당분간 원화 약세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걸 뭘로 알 수 있냐면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가 달러 인덱스입니다. 세계 주요 국가 6개 국가하고 미국 달러를 비교해보는 달러 인덱스가 작년 말에 100이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103이에요. 그만큼 달러 강해졌다는 뜻이고, 일본 엔화 아시죠? 작년에 140엔 초반까지 갔거든요. 오늘 아침 시세 얼마입니까? 148엔입니다. 그만큼 달러 강하다는 양상은 일단 당분간은 우리 원화 약세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작년에 가장 약했던 1,350원은 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1,350원 그 이상에서도 제가 달러를 환전한 적도 있었는데 아주 손해를 많이 봤었습니다. 지금 뭐 해외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환율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환율이 워낙 약세가 되면 수출 잘 될 것 같아서 기업에는 좀 유리할 것 같죠. 또 이제 우리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물가가 뛰니까 또 마이너스 요인이고 굉장히 복잡한 게 이제 환율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요? 네, 우리 부장님께서 정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양날의 칼입니다. 환율 오르는 게 좋으냐 내리는 게 좋으냐 정답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일본이 사상 최고점에 근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주가가 왜 그럴까요? 그게 뭐죠? 일본 엔화 약세 때문이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뭐 워런 버핏도 일본의 종합상사 작년에서 올해도 지분 더 늘겠다는 말 나오는 게 뭐냐? 일본 엔화를 계속 약세로 가다 보니까 일본의 수출 경기가 살아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무조건 원화가 약해지면 좋은 것이냐? 그건 아니죠. 우리나라에 800조 원 이상 주식을 투자하고 외국인들 가만히 앉아서 손실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약한 게 좋다, 강한 게 좋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분명히 환율의 약세는 수출에는 큰 도움이 된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일단 1,300원 위에서는 한국 주식 적극적으로 안 살 것 같아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고점이 왔다. 즉 1,345원 어제 나왔던 고점이 단기 고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왕이면 주식을 싸게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런 매매 패턴의 변화를 한번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당분간 우리 원화는 1,300원에서 1,340원 여기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민정 기자가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할까요? 부진한 증시 속에서 항공주의 강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LCC죠, 로코스트 캐리어 진에어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전날 6%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실적 얼마나 나왔나요? 네, 진에어가 작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투심도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진에어 실적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진에어는 매출 1조 2,772억 원, 영업이익 1,816원을 기록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특히 2018년 이후 5년 만에 매출 1조 클럽을 기록해 그 의미가 더 있습니다. 아직 세부 실적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수익성에 가장 크게 기여한 건 국제선 여객 운임이었습니다. 보통 항공사의 성수기는 3분기로 꼽히는 데고 4분기는 비성수기인데요. 4분기에도 3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실적 개선세를 이어간 겁니다. 실적을 처음 공개한 진에어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다른 LCC 항공사들의 기대도 커진 모습인 것 같은데 지금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저가 항공사들 모두 1조 클럽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주변에도 최근에 동남아나 일본 가는 지인들 정말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단거리 노선이 늘어난 점이 LCC에게 실적 호재로 이어진 겁니다. 제가 국토교통부 항공정보 포털 시스템을 직접 좀 확인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여객은 약 2,300만 명으로 집계됐는데 LCC 여객은 2,400만 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대형 항공사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더불어 국제유가 하락으로 연료비 부담이 낮아진 점과 홍해 리스크에 따른 반사 수혜로 항공 화물 운임 역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향후 항공주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방금 이야기를 해주셨듯이 환율이 양날의 칼이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항공업계에는 부담 요인입니다. 고공행진하는 원달러 환율이 부담이 될 전망인데요. 전날 원달러 환율이 1,339원에 거래되며 강달러 기조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보통 달러로 유류비와 항공비 리스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게 되면 항공업계는 손실을 입으니 원달러 환율 추이를 확인하고 항공주에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항공사들은 이제 원가 비중이 항공유의 이제 원가 비중이 20% 정도 되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저가 항공사 여행 갈 때는 저가 항공사 타도 굉장히 즐겁습니다. 자,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 결합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럽연합 결합 심사 승인을 앞두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르면 2월 중순 이유는 조건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EU의 지적사항을 사실상 모두 들어준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EU가 최종 승인을 내리면 대한항공은 미국과 일본 경쟁당국의 심사만 남겨두게 됩니다. 일본은 이르면 이달 중, 미국은 상반기 중 합병에 대한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두 기업의 기업 결합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TA항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기대감 속에 TA항공은 연초 대비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30% 넘게 뛰었습니다. 이후에 조건부 승인에는 대한항공이 인천, 파리, 프랑크푸르트, 로마, 바르셀로나 4개의 노선에 대한 슬롯을 티웨이항공에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티웨이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장거리 항공기를 임대하고 또 운항 승무원을 파견받아 운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티웨이항공은 단번에 외형 기준 LCC 1위로 등극하며 매출액도 상당 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불완전한 재무 구조가 개선되며 아시아나 항공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병 승인이 완료되고 3자 배정 유상 증자가 완료되면 아시아나의 만기가 도래되는 차입금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 역시 합병 불확실성 리스크에 짓눌렸던 주가가 좀 회복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담겨 있습니다. 네. 또 밤사이 스피릿 항공의 반등을 비롯 보잉의 4% 넘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7% 가까운 상승이 특징적이었는데요. 이와 별개로 하락장 속에서도 이렇게 호실적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항공주들의 상승 지속성을 응원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실적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죠. 반도체 2차 전지 등 대형주들이 잇따라 어닝 쇼크 수준의 4분기 실적을 내놓으며 증시 하락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의 어닝 쇼크와 하락을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해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논리인 걸까요? 김선영 대표님? 그렇죠. 저희가 이제 1, 2년 전에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다들
거의 뭐 죽을 것 같이 힘들다고 했을 때 다들 버리고 도망가셨던 분들은 지금 되게 좀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실 것 같은데 1월 들어서 지수 조금 조정받았다고 또 우리나라 기사 헤드라인들 보면은 우리나라 난리 났죠. 거의 뭐 멸종 직전에 우리나라인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참고했던 기사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땄습니다. 국내 증시의 실적 악재가 겹칠 것으로 우려가 된다. 또 굳이 또 우려감을 이렇게 감사하게 또 만들어주고 계시는데요. 전 좀 이걸 생각을 좀 바꿔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시장의 기대를 밑도는 모습이 이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기대치가 좀 많이 내려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건 저는 너무 과한 기대감을 좀 낮춤으로써 예상치보다 실적이 잘 나오게 될 경우에 오히려 이게 호재성 이슈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이게 또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게 작년 미국 같은 경우, 재작년 미국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굉장히 낮췄습니다. 다들 경기 침체 온다라고 하고 이제 베이스를 짰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근데 오히려 야 진짜 안 좋을 것 같아. 이번 실적 내리자 해서 내렸는데 생각보다 그거보다 잘 나오니까 오히려 야 진짜 안 좋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괜찮네라고 하면서 이게 호재성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올랐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주식이라는 거는 수급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전 중요하다 보는 게 심리입니다. 주식은 결국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훨씬 더 괜찮을 거라 보고 있고요. 뭐 일례로 지금 미국 금리 5%지 않습니까? 근데 밑에서부터 쭉 올라올 때 한번 생각해 보면은 5% 되면 세상 망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안 망하고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심리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좀 괜찮은 측면이 되지 않을까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런 어닝 쇼크 특히 작년 연말부터 뭐 삼성전자는 치킨 게임 했잖아요. 오히려 이런 싸움을 만들어가면서 이런 싸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상황이 끝나고 돌아서기 시작한 반도체 그리고 최근에 온갖 악평을 다 받고 있는 2차 전지를 한 번에 모아가지고 욕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선별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선별을 잘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매수의 기회가 된다. 특히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환율 1,300원 넘어갔을 때 매수해가지고 손실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믿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그 TSMC 실적 나온 거 보니까 살짝 약이 좀 오르기도 하던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화이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적 하향 종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국가별 EPS, 주당 순이익이죠. 요 증가율 전망치 우리나라가 눈에 띄게 높게 나왔다. 그러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도 사실 높게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이 정도까지 나올 거라는 생각 못했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MSCI 이제 인덱스에 나와 있는 지수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MSCI는 전 세계의 대부분의 펀드가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MSCI 인덱스에 따라서 매수를 해버립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매수를 해버리거든요. 그거에 대한 지표인데 올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EPS 성장률을 64.4%로 잡았습니다. 저 이거 깜짝 놀랐는데 한 40-5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64%를 잡았더라고요. 이거는 보시는 대로 이제 신흥국 내에서 이제 탑 수준이고 2위인 인도의 17.7%보다도 거의 뭐 4배 가까운 수준이고 신흥국 평균이 18.9%보다도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지금처럼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어떤 실적 하향 종목수가 늘어난 상황에서 이렇게 EPS 전망치가 늘어나 버리게 되는 거는 우리나라 기업의 어떤 실적 희소성을 좀 반영한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매력이 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이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너무 노멀한 상황이고요. 여러분은 지금 바로 환율 차트랑 코스피 차트 같이 한번 보십시오. 1,300원 넘었을 때 꺼보고 1,300원 넘는 시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부분 코스피 찍어보시면 다 저점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300원 이사에서 매수했을 때는 손해본 적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실적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죠. 현대차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또 한 번 신기록을 세웁니다. 현대차와 기아 작년 유럽 시장에서 합산 판매 110만 대를 돌파하며 연간 최대 판매 기록을 갈아치운 건데요. 자, 구체적인 내용은 남인호 소장님이 전해주실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 경제가 잘 되려면 어떤 업종이 잘 돼야 된다라고 질문 받으신다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동차하고 반도체다. 즉 자동차와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좋아진다. 이렇게 서슴없이 말하겠습니다. 시가총액 면으로 볼 때는 반도체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작년까지 반도체는 조금 머뭇했죠. 사실은 금년 2분기부터 이제 좋아질 걸 기대했는데 자동차는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 냈습니다. 특히 자동차 시장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시장에서 현대차 그리고 기아가 또다시 100만 대 이상의 판매를 유지함으로써 여전히 유럽 시장에서 넘버 4, 4위를 3년 연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유럽 시장에서 가장 차를 많이 판매하는 그룹은요, 폭스바겐입니다. 두 번째가 스텔란티스, 다국적 기업이 되겠죠. 세 번째가 프랑스의 르노 그룹이고 바로 네 번째가 대한민국의 현대차 그룹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10만 대를
팔았는데요. 현대차가 약 한 53만 대, 기아차가 57만 대를 팔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현대는 미국에서 넘버 3죠. 한국에서는 단연 탑이고요. 또 인도 시장에서 넘버 1, 2를 다투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넘버 4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현대차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차를 많이 팔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차를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과연 이렇게 좋은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었는가, 이런 고민은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가 흐름이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네, 정말 말 그대로 실적이 좋아지면 그 다음에 좋아지는 게 뭘까요? 주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한번 여러분께 차트로 보여드렸는데요. 현대차, 기아차 주가가 못 오른 건 아닙니다. 사실은 다른 주가, 예컨대 반도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조선업종에 비한다면 지난 2020년 대비해서 현대차는 저점 대비 3배 정도 왔거든요. 그래서 못 올랐다고 보기 힘들지만 분명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포트폴리오에는 반도체가 반드시 20% 있어야 되고 자동차 그룹이 반드시 10%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이미 사기로 마음 먹었다면 비싸게 사시는 게 좋습니까? 저가에 사시는 게 좋습니까? 저는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는요, 매수 구간을 18만 원대로 잡으십시오. 지금 18만 800원인가 그렇습니다. 200원이요? 네, 18만 200원이요. 기아차는 어떻습니까? 8만 원대를 매수 구간으로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다음에 계속 사느냐, 그게 아닙니다. 딱 사가지고 한 2달만 기다리시면 얘가 쭉 올라가가지고 현대차는 20만 원이 가고 기아차는 10만 원대 갑니다. 그럴 때는 더 이상 사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냐? 아무 때나 막 사시지 말고 지금 우리 비록 주가가 2,440에 있지만 저는 금년 고점을 2,850으로 보거든요. 아직도 400포인트 더 올라갈 자리가 있는데 반도체하고 자동차를 지금처럼 저가일 때 안 사면 언제 사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대차 18만 원대, 기아차 8만 원대는 매우 좋은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종목도 쌀 때 사라,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계속해서 엔터주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부진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한 대표적인 곳, JYP 엔터 주가가 연초 대비 20% 가까이 빠졌다고 하네요, 최 기자. 네, 맞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연일 빠지면서 10만 원대에서 8만 원대로 주가가 밀렸는데요. 같은 기간 외국인과 기관이 1,0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 하락을 좀 부추긴 것으로 파악을 됩니다. 제가 외국인 지분율도 파악을 해봤는데요. 지분 보유율이 작년 2월 41%에서 39%대로 1년 만에 30%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렇듯 JYP 엔터의 투심이 위축된 배경에는 아티스트 컴백 효과가 기대보다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걸그룹 있지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있지가 발매한 새 앨범 본투비의 초동 판매량이 32만 장으로 지난 앨범 초동 판매량과 비교해 절반 수준도 안 되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엠믹스 역시 초동 판매량이 80만 장에서 32만 장으로 저조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두 그룹이 현재 JYP에서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이후 매출을 창출해야 되는 IP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실망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됩니다. 더불어 4분기 실적 부진 우려도 큽니다. 현재 증권가에서는 JYP 엔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1,539억 원, 458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는 시장의 기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뭐 트와이스가 2월에 컴백을 한다고 하고 월드 투어 5번째 월드 투어도 지금 2월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있지와 엔믹스가 사실 너무 좀 아쉬운 게 이혜수 앵커는 있지 그룹 알았습니까? 네, 저 압니다. 아십니까? 예, 저만 몰랐네요. 좀 아쉬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를 좀 부양하기 위해서 JYP의 창의성 총괄 책임자 박진영 씨가 50억 원 자사주 매입에 또 나섰다고요? 네, 사실 박진영 이 총괄 책임자는 2달 전 한 유튜브에 나와서 실제로 자기가 돈만 있으면 JYP 주식을 매수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전날에 JYP 최대 주주이자 이 창의성 총괄 책임자인 박진영이 JYP 주식 50억 원 규모인 6만 200주를 전날 장내 매수했습니다. 이에 박진영의 지분율은 기존 15.22%에서 15.37%, 0.15%포인트 늘었습니다. 통상 대주주의 주가 매수는 대표적인 주가 바닥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호재로 작용을 하는데요. 실제 박진영의 자사주 매수에 투자자들은
형님만 믿고 간다 라며 주가가 반짝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연이은 초동 부진에 따른 시장 우려가 좀 과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키즈의 경우 초동은 부진했지만 이후 판매 추이에서 신규 팬덤 유입 시그널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음반 외에 공연, 음원이 가져올 성장세도 유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일부 증권사에서는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했는데요. 최근의 급락 우려는 다소 과하게 반영되고 있는 건 맞지만 고연차 두 개 팀과 신인 성장 궤도 진입 사이를 메꿔줄 부분은 부재하다며 이 보수적인 시각을 좀 유지했습니다. 반면에 경쟁사인 YG 엔터테인먼트 어제 반등에 성공을 했죠. 어떤 내용이죠? 네, YG 엔터테인먼트도 최근 하락을 계속 이어가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는데요. 어제는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좀 안도하기엔 이른데요. 블랙핑크 멤버 전원의 전속 계약이 무산된 만큼 이제 반등을 한 것이 기술적 반등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YG 엔터테인먼트의 목표가를 일제히 하락 조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트레저와 베이비몬스터를 통해 성장성을 입증해야 이제 주가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블랙핑크의 완전체 활동은 올해 말부터 가시화가 될 전망인데요. 이 본격적인 성과가 반영되는 시점은 내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엔터주를 선별해서 보라고 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IP가 탄탄하게 구성된 이 엔터사들의 주목을 하자라는 건데요. 바이오 기업에서는 파이프라인이 중요한 만큼 엔터사에서는 아티스트의 이 구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울투자증권은 두 기업 모두 2025년까지 주요 IP 중에서 재계약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 하이브와 SM에 주목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안정적인 실적을 시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앵커님은 뉴진스는 아십니까? 뉴진스요? 네. 뉴진스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밴드가 놀라시는데요? 네, 일단 뭐 뉴진스의 IP와 에스파의 IP를 갖고 있는 하이브와 SM의 주가 고공행진을 기대해보고요. JYP 엔터도 얼른 반등해야죠. 엔터주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요. 증권가 리포트에 포커스를 맞춰보죠. 지금 증권사들이 앞다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저가항공사도 그렇고 AI 반도체 쪽도 그렇고 시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제 갈 길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은 잘 가고 있거든요. HD 현대 일렉트릭 고공행진의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시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잘 나가는 기업은 잘 나갑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 잘 나가는 베이스에는 역시나 실적이 베이스가 되어 있다는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실적 아무리 좋아도 못 가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절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 주고 있는 바고요. 북미 지역의 전력 설비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부분이 좋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HD 현대 일렉트릭의 목표 주가를 증권사들이 정말 앞다퉈서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실적을 끌어올린 북미 전력 장비 관련 수요가 올해도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이고 저도 여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올해 코스피 지수가 좀 약세를 보이는 동안 이제 본 기업 같은 경우는 18% 주가가 올랐고요. 같은 기간 코스피가 한 8.1%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이것과 비교했을 때는 한 26% 정도 좀 더 이제 좋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이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우리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 주가 10년치 주가 그 그래프를 한번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로켓이 쏘는 것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더라고요. 추가 상승 여력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CEO 간담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올해 연간 매출을 가이던스를 이제 3조 3천억 정도로 제시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연간 매출 추정치가 2조 7,211억 원이었는데 이것보다는 21% 정도 높아진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최근에 이제 미국 에너지부 자료가 나왔는데 그걸 좀 살펴보니까 2020년도 기준으로 이제 배전 전압기 70%가 평균 수명인 25%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진짜 최신은 안 시키죠. 그런 거 보면 진짜 미국에서도 사업할 게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에 딱 들어서면서 잘 아시겠지만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까지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신규 전력망 설치 공사가 급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뭐 필수인 조건인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회사 측이 제시한 매출 추정치 달성은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은 잠깐 쉬고 있는데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앞으로 저는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전기차를 충전하는
발전하는 충전기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친구들 보면은 내 차가 안 가 막 이러고 이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어느 정도 다 이제 예상했던 바죠. 그러니까 걔 왜 LFP를 넣어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전기차 관련주 하면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 쪽만 생각하시는데 저는 인프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전력 설비 관련 기업들도 간접적인 테마주로 이제 판단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또한 북미 지역에서 다른 국가에서도 이제 전력기기 판매에 대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이 팔아도 이제 매출이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본 회사가 중저압 차단기 신공장을 건설해서 기존 대비해서 이제 생산 능력이 2배 정도 늘어나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